행복할 때 행복에 매달리지 말라. 불행할 때 불행을 회피하지 말라. 자기 삶을 순간순간 살펴보라. 멈추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다연에서 펴낸 법정스님 인생 응원가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난 제 느낌은 어느 산속 암자에서 돌아가신 법정스님을 직접 뵙고 큰 가르침을 받고 나온 듯한 느낌이랄까요?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인 정찬주 씨는 195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고 상명여대 부속여고 국어교사로 교단에 썼다가 10수년간 샘터사 편집자로 법정스님 책들을 만들면서 스님의 각별한 제가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정스님에게서 세상에 이때 물들지 말라는 뜻의 무염이라는 법명을 받고 전남 화순 계당산 산자락에 산방을 짓고 자연을 스승과 벗을 삼아 지필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장편소설 산은 산, 물은 물, 소설 무소유, 암자로 가는 길, 이순신의 7년, 천강에 비친 달을 집필하였고 이 외에도 다수의 소설을 썼습니다.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0여 년 전 착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나는 그때 나의 스승이기도 한 법정스님을 뵙고 길상사 행지실에서 이런 차담을 나누었다. 샘터사 직원이자 스님 원고 담당자로서 뵙고 있었다. 스님, 스님의 산문집을 10여 권 만들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독자들이 스님 책을 사랑하는 이유는 스님만의 시적인 감성이나 현실을 바라보는 예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면서 귀를 기울이셨다. 스님 글에는 일관된 사상이 있습니다. 그 사상에 공감하여 독자들이 스님 책을 꾸준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님 사상이라면 인간은 물론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등 유무정물의 생명의 가치가 같다는 생명 중심 사상인 것 같습니다. 무용거사, 새로울 것은 없어요. 서양이 인간 중심이라면 동양의 불교는 생명 중심의 진리지요. 그동안 발간하신 스님의 산문집 중에서 스님의 사상이 드러난 구절들만 뽑아 책을 한 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채봉 형에게는 이미 상의를 드리고 왔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런데 시간은 회오리 바람처럼 거칠게 지나갔다. 나는 스님 책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채 49의 샘터사를 그만두고 남도 산중으로 은거하듯 낙향했고 스님은 몇 해 뒤 스님께서 암자 둘레에 심은 자작나무 알레르기로 천식이 쿨럭쿨럭 깊어져 먼 길을 떠나시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또 나에게는 10여 년의 세월이 전생의 시간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버렸다. 연필로 표시하거나 메모해두었던 스님의 글이나 말씀의 구절들은 내 명상의 가르침이 되었을 뿐 애석하게도 스님을 흠모하는 사람들과 공유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마침내 나는 글의 형식을 내 방식대로라도 해서 명상록을 내기로 하고 불이람을 찾아갔다. 내 뜻을 불이람에 계시는 스님의 맞상좌 덕조 스님께 먼저 말씀드렸다. 그런 뒤
차분하게 법정 스님 인생 응원가를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1부 스님의 공감 언어, 2부 스님의 공감 법어, 3부 스님의 명동성당 특별 강론, 이렇게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좋은 글이 많아서 1부, 2부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자기 자신이 만든다. 마중물 생각. 새벽 2시 30분, 마당가 연못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합창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무척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반가워서 잠자는 아내를 깨워 함께 들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하는 합창 소리였다. 그러고 보니 오늘이 입춘이다. 아내가 쓴 풀로 현관문과 사랑방에 입춘방을 붙이고 나서 만상 입춘 대길 지상 건양 다경의 뜻을 내 나름대로 풀이해보고 있다. 온갖 것에 봄이 오니 좋은 일이 크게 드러나고 온 땅 위에 밝음이 들어서니 경사가 많아지리라.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법정 스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다. 행복하다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의 법칙인 듯하다. 반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불행의 법칙이다. 행복의 조건은 정신에서 찾아야지 물질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정신은 영혼의 해방구이고 물질은 소유의 감옥이기 때문이다. 긍정과 배려, 평화와 자유, 내면의 성장, 소욕 지족, 주체적인 삶, 고마움과 감사, 공감과 교감, 관조와 사유, 심신의 건강 등등이 행복한 에너지를 주는 필요 조건들이 아닐까?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하려면 행복해지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습관은 내 운명을 결정짓는 상수이다. 변수가 아니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인간이 사유하게 된 것은 모르긴 하지만 걷는 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한 곳에 멈추어 생각하면 맴돌거나 망상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걸으면서 궁리를 하면 막힘없이 술술 풀려 깊이와 무게를 더할 수 있다. 위대한 철인이나 예술가들이 즐겨 산책길에 나선 것도 걷는 데서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한 삶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본질적인 삶을 이룬다. 가구나 실내 장식도 단순한 것이 부담이 적고 실증도 덜 난다. 인간관계도 복잡함보다 단순한 것이 보다 살뜰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일시적인 충동, 변덕, 기분, 습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헤어나려면 밖으로 눈을 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맑게 들여다보는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야 한다. 행복의 조건은 결코 크거나 많거나 거창한 데 있지 않다.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데 있다.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조촐한 삶과 드높은 영혼을 지니고 자기 인생을 살 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적거나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모자람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침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자람이 채워지면 고마움과 만족할 줄 알지만 넘침에는 고마움과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이웃들과 정을 나누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등 살아있는 생물들과도 교감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바라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밖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다. 오늘 내가 겪은 불행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불행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 간다. 갈무리 생각.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13살 된 검둥이가 숨을 거두었다. 삼방 뒤에 봉분을 만들고 향을 피워주었다. 아내는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읽어주었다. 여행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녀석이 눈을 앞당겨 감았는지 모르겠다. 아내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나는 반신반의했다. 녀석이 눈을 감기 5분쯤 전에 비가 오려고 해서 녀석을 안고 추녀 밑 토방에 옮겨주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줄 뿐이다. 영원한 작별 전에 한 번 껴안아 주었으니까. 생명이 다해가는 녀석의 체온과 무게를 느꼈으니까. 한 달 만에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녀석은 삼방에서 여전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듯했다. 녀석의 그림자가 어른됐다. 할 수 없이 지인이 키우던 1살 흰둥이를 입양해 검둥이를 대신하게 했다. 흰둥이의 이름은 행운이다. 행운이라고 장명한 까닭은 녀석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아내가 끼니를 챙겨주던 새끼 길고양이 노랑이도 삼방을 찾아왔다. 나는 아내에게 고양이 이름을 행복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제의했다. 어느새 아내는 노랑이를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다. 행복이라고 부르는 순간 아내 역시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 행복이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생각, 언행, 습관에서 생겨나는 긍정의 메아리인 것이다. 현대문명, 무엇이 문제인가? 마중물 생각.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는 낙엽 기근의 계절이다. 석양빛이 투과하는 붉은 단풍잎이 더없이 투명하다. 쓰러져가는 가을의 혼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가을날 해질 무렵이다. 선득한 산그늘이 하루를 밀어내고 있다. 마당가 작은 연못에 한 잎, 두 잎 흔적을 지우는 수련이 애처롭다. 쓰러져가는 유무정 존재들이 거풋거리고 있다. 급한 볼일이 생겨 서울에 다녀온 일이 있다. 한나절 시간이 나서 서울 생활을 할 때 자주 찾아가 위안받곤 했던 관악산을 S대학교 정문 쪽으로 올랐다. 그런데 관악산 산자락은 현대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 망가진 채 숲이 사라지고 있었다. 불과 10여 년 사이인데 산자락에 S대학교 신축 건물들이 자연을 무시하고 깔보듯 들어서 있다. 이른바 학문의 전당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도대체 학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현대 문명의 피해는
자연의 훼손부터 인간을 소외시키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있다는 법정 스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오늘날 우리들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현대인으로서 그 대열에 처지지 않으려면 지식과 정보에 어둡지 않아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지식과 정보의 양이 광대하면 오히려 그곳에 매몰되어 인간이 부재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문으로 들어오는 곳은 보배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바깥 소리에 팔리다 보면 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지식과 정보에 의존하다 보면 개인의 창의력을 묵히게 되어 인간 그 자체가 시들어간다. 감정이 없는 컴퓨터 앞에 홀로 앉아 있다. 둘레에는 삶의 율동과 지혜, 인간미와 흙냄새 등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지식과 정보와 가상 공간이 있을 뿐이다. 차디찬 정보는 있어도 따뜻한 삶의 실존이 없다. 이것은 과학 문명 시대라는 우리 시대의 단적인 현상이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한 나머지 인간의 심성과 생활 환경이 말할 수 없이 황폐화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저지른 재앙이다. 자연에서 이탈한 인간은 그만큼 부자연스럽다. 커다란 생명체인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잃으면 자연 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깔보게 된다. 우리가 어머니인 대지에 소속되려면 먼저 그 대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돌아가 그 품에 안길 대지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불편함과 모자람으로 살아가는 나는 오히려 다행한 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명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연과 더 가까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에는 독성이 들어있어 점진적으로 사람을 시들게 만든다. 자연은 원초적이며 건강한 것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의지처이다. 인간의 머리와 손으로 만들어낸 문명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그 문명으로부터 배반을 당할 때가 반드시 온다. 문명은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즐기기 위해서 죽이기도 한다. 사냥이나 낚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레저라고 한다. 여가를 이용한 놀이와 오락이라는 것이다. 당하는 쪽에서 보면 절박한 생사의 문제인데 그것을 놀이와 오락으로 즐기고 있다니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산토끼는 어린아이처럼 운다고 한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낸 오늘의 문명에 어떻게 삶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암담하다. 항상 크고 많고 빠른 것과 새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 만족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르면서 소모적이고 향락적인 우리들. 생명과 자연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면서 단 하나뿐인 삶의 터전인 고마운 지구를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가는 오늘의 문명에 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갈무리 생각.
자신의 둘레를 배려하지 않는 염치 없는 인간 부재의 문명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 두렵고 쓸쓸하고 걱정이 앞선다. 스님의 말씀을 빌지 않더라도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게 된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서로 얽혀있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산중에 산다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더불어 답답하다. 옳으니 그르니 시비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산중 마을의 논밭도 농약 때문에 땅이 부실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농약도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산물이 분명하다. 벌레에게는 자기를 죽이는 독약일 것이다. 논밭의 벌레가 줄어드니 제비마저도 성미가 급해진 듯 싶다. 올해는 제비가 너무 일찍 날아가 버리고 없다. 철새 중에서도 제비는 3월 삼진날 왔다가 9월 중양절에 간다고 하는데 어느새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달력을 보니 올해 중양절은 양력으로 10월 26일이다. 내 삼방산 현관문 위에 살던 제비가 자꾸만 생각나 산책길에 절골 마을의 황씨집에 가보니 거기도 제비집이 비어있다. 찬 서리가 내리려면 아직 멀었는데 제비들이 왜 빨리 날아가 버렸는지 알 길이 없다. 내가 삼방 현관문을 너무 매몰차게 닫아 그랬나 싶기도 하고 온난화의 영향이 아닐까도 싶어 황 씨에게 물어보았지만 선문답처럼 대답하며 웃는다. 이 스님하고 제비는 올 때는 알갑시라도 갈 때는 몰라불지라오. 미소를 짓게 하는 대답이다. 아래절의 스님들도 어느 날 와서 공부하다가 때가 되면 구름처럼 물처럼 가버리고 없다. 그래서 운수납자라고 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갈 때를 모르는 것은 스님과 제비뿐이 아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에서 금생의 삶을 소풍이라고 했다.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갈 때를 아는 천상병 시인 같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법정 스님의 주례사. 마중물 생각. 법정 스님은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면 늘 주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실수로 약속한 바람에 말 빚을 갚느라고 단 한 번 주례를 선 적이 있었다. 그때 원고지에 주례사를 미리 쓰신 바 있는데 물론 식장에서는 구어체로 유머를 곁들여 말씀하셨다. 동화 작가 고 정채봉 선생의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서달라고 부인이 읍소했지만 스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을 본 나로서는 뜻밖이었다. 사실은 비구 수행자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한다는 것은 큰 결례이니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헤아려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스님의 첫 주례사. 나는 오늘 일찍이 안 하던 짓을 하게 됐다. 20년 전에 지나가는 말로 대꾸한 말비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만이 책임을 질 줄 안다. 오늘 짝을 이루는 두 사람도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청첩장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 서겠다고 했으니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무릇 인간관계는 신의와 예절로서 맺어진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그 신의와 예절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대, 같은 시간대에서 부부로 만난 인연을 늘 고맙게 생각하라. 60억 인구인이
30억대 일의 만남이다. 서로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야지 집안의 가구처럼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 각자 자기식대로 살아오던 사람들끼리 한 집안에서 살아가려면 인내가 받쳐줘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맞은편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면 이해와 사랑의 길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났을 때라도 말을 함부로 쏟아버리지 말라. 말은 업이 되고 씨가 되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결코 막말을 하지 말라. 둘 사이에 금이 간다. 누가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가? 싸우고 나면 마음에 금이 간다. 명심하라. 참는 것이 곧 덕이라는 옛말을 잊지 말라.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신속 정확하게 속물이 되고 만다.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없으면 대화가 단절된다. 대화가 끊어지면 맹목적인 열기도 어느덧 식고 차디찬 의무만 남는다. 삶의 동반자로서 원활한 대화의 지속을 위해 부모님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숙제를 내주겠다. 숙제 하나. 한 달에 산문집 2권과 시집 1권을 밖에서 빌리지 않고 사서 읽는다. 산문집은 신랑 신부가 따로 1권씩 골라서 바꿔가며 읽고, 시집은 2사람이 함께 선택해서 하루 한 차례씩 적당한 시간에 번갈아가며 낭송한다. 가슴에 녹이 슬면 삶의 리듬을 잃는다. 시를 낭송함으로써 항상 풋풋한 가슴을 지닐 수 있다. 사는 일이 곧 시가 되어야 한다. 1년이면 36권의 산문집과 시집이 집안에 들어온다. 이와 같이 해서 쌓인 책들은 이 다음 자식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의 자치로, 정신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라.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값질 것이다. 숙제 2. 될 수 있는 한 집안에서 쓰레기를 덜 만들도록 하라. 분에 넘치는 소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악덕이다.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예 집안에 들여놓지도 마라. 광고에 속지 말고 충동구매를 극복하라. 가진 것이 많을수록 빼앗기는 것 또한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적게 가지고도 멋지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갈무리 생각. 법정 스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주례사를 하시고 나서 뒷날 다음과 같이 말씀을 남겼다. 그날은 2사람 다 숙제를 이행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뒤 소식은 알 수 없다. 숙제의 이행 여부는 이 다음 삶의 종점에서 그들의 내신 성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한 달에 시집 1권을 사서 읽으라는 숙제는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스님께서는 시를 읽으면 피가 맑아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수행의 채로 걸러진 절 안의 말들이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시자를 파자하면 말씀원과 절 사이니까. 나의 서가에도 시집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호승 시인과 윤재림 시인의 시집이 다수이다. 다음의 시는 정호승 시인의 풍경달다인데 두런두런 시를 읊조리고 있으면 스님의 말씀처럼 탁한 피가 정화되는 것 같다.
운주사 와불림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 처마 밑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두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향기로운 시심이 내게 다가온다. 그래서인지 글 쓰는 자세 같은 것을 되새기게 된다. 길을 가다가 침을 뱉듯, 가만히 있는 돌멩이를 발로 차듯,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런 글은 쓰지 말자.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되니까. 향나무는 자신을 찍은 도끼날에 향을 묻혀준다고 하지 않은가. 글은 곧 사람이라고 했다. 글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투사돼 있다.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마중물 생각.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대학 시절에 문고판으로 읽은 기억이 난다. 그가 역설한 핵심을 나는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 소유 지향적인 삶은 관형격이다. 무엇의 나다. 존재 지향적인 삶은 주격이다. 무엇이 나다. 부처님도 어디에 종속되지 말고 자유를 향유하면서 자주적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부처님에게도 의존하지 말라고 했다. 오직 자신과 진리에만 의지하라고 했다. 게으르지 말라고도 유언으로 남겼다. 그저 여여하고 순일하게 정진하면서 주인공으로 살라고 당부했다. 선사들도 그 어떤 욕망, 부, 심지어 대의 명분이라도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전했다. 좋은 말들의 성찬, 이데올로기에 속지 말고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데올로기가 약이 아닌 도구로 쓰일 때 맹독인 까닭은 이성과 양심까지도 마비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우리는 내 것이라고 집착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 빼앗길까봐, 어디로 새어나갈까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 다만 한때 맡아서 지니고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도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자신이 지닌 것들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한 재물이 필요할까? 개인이 쓰는 데는 한도가 있다. 그 밖의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인류가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할 세상의 공유물이다.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가려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삶을 조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만다. 돈이나 물건에 집착하면 그 돈과 물건이 인간 존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 반대로 반드시 무엇인가 잃는 것도 있다. 모두 두루 갖추고 편리하게만 지내려고 한다면 사람은 그 틈새에 끼어 자주적인 활력을 잃게 된다. 인간의 자존과 창의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쯤의 불편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황혼기는 묵은 가지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어야 한다. 몸은 조금씩 이지러져 가지만 마음은 샘물처럼 차올라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에 녹이 쓴다.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거듭 일깨워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다음 생의 문전에 섰을 때도 당당할 것이다.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그만 쉬라는 이웃의 권고를 듣고 디오게네스는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결승점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만 멈춰야 하겠는가?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다. 사람마다의 조건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며 그릇이 다르다. 자신의 빛깔을 지니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자기와 이웃의 처지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비교는 마침내 자기 몫의 삶마저 스스로 물리쳐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불행을 가져온다. 각기 삶의 조건과 양식이 다른데 어째서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가? 비교는 좌절감을 가져오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부질없는 비교는 배움을 저해하고 두려움만을 키운다. 삶, 그 자체가 되면 불행과 행복의 분별이 사라진다. 삶 자체가 되어 살아가는 일, 그것이 불행과 행복을 피하는 길이다. 번뇌 밖에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밖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지 현실을 떠나서는 어떤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몰 앞에 서게 된다. 그 전에 맺힌 것을 풀어서 안팎으로 걸림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 짐을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다. 무릇 묵은 시간에 갇힌 채 새로운 시간을 등지지 말아야 한다. 커다란 침묵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사라진다. 무아의 경지에 든다. 어딘가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내가 없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혼돈 상태가 아니다. 정신은 또렷하고 아무 번뇌 망상 없는 그 침묵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 갈무리 생각. 기쁠 때는 기쁨에 매달리지 말라. 슬플 때는 슬픔을 회피하지 말라.
무심코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라. 기쁨도 슬픔도 삶의 한 부분이니. 가을 장마가 져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중이다. 더불어 뜬금없지만 삶의 방식을 생각해보고 있다. 미련하게 한 곳에 붙박이로 사는 농사꾼 스타일이 있고, 먹이를 찾아서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유목민 스타일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두 스타일이 혼재된 경우도 있겠고, 경쟁을 좋아하지 않고 민첩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은 비록 천수답일지언정 농사꾼 스타일로 사는 게 성정에 맞는 것 같다. 심신을 쉬게 한 채 따뜻한 아래목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점심을 먹은 뒤 방금도 아랫목에 누워 토막잠을 잤다. 머리와 눈과 가슴을 쉬게 했다. 이를 컴퓨터 용어로는 리셋이라고 하는 모양이다.